예. 자, 앞 시간에서 독자 중심의 글쓰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봤었죠. 예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, 먼저, 독자들이 좀 잘 읽을 수 있는 거, 그죠? 술술 읽을 수 있는 거. 그래서 읽히는 글. 독자들에게 읽히는 글.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 입장에서 뭔가 배우거나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진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뻔하거나 진부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. 그것을 좀 신선한 내용의 글이다 이렇게 해볼까요? 그렇게 표현을 해볼까요? 예.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독자의 시간을 낭비시키지 않는 글이라고 말씀드렸죠. 예. 자,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 이렇다 할 뭐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먼저 읽힐 수가 있어야 돼요. 이거 가독성이 떨어지면 자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독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뭐 글이라고도 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독자를 배려한 글이라고는 더더군다나 할 수 없는 것이죠. 예. 그 다음에 신선한 내용의 글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. 저는 이제 가장 부도덕한 글이 독자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글이 가장 부도덕하다. 안 쓰느니만 못하다. 이런 글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읽히는 글이 어떤 글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주관적입니다.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주관적이에요. 그죠?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. 자, 어떤 사람에게는 읽히는 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읽히는 글이 될 수도 있어요. 자,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. 헤겔의 미학 강의 몇 분이나 읽으셨어요? 어떤 사람은 헤겔의 미학 강의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게 읽히지가 않는 글이다 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헤겔의 미학 강의를 읽으면서 막 감탄을 하죠. 야, 이거는 기존의 그런 미학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시학의 출발점이다 라고 해서 그 미학 강의를 아주 저도 미학 강의를 정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 이전의 그 미학관과는 전혀 다른 그 역사시학이 굉장히 역사적 미학 그 미학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. 다시 말해서 이제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읽히는 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,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. 그 다음에 신선한 내용의 글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그 신선한 내용, 아까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벚꽃나무를 이제 한 번에 청소해서 그 계속해서 청소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했던 그 청소부의 그런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벚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그 자연의 순리를 즐기고 싶었던 그 대다수의 그 학교 학생들의 그런 마음, 이런 두 가지가 이제 부딪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색하는 그런 학생의 글, 그것을 어떤 학생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. 난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구나.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죠. 또 옴베르토 에코가 쓴 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. 옴베르토 에코가 에세이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떤 학생들은 진부하다고 하고 어떤 학생들은 정말 너무너무 신선해요. 막 이런 반응이 정말 극단적인 두 반응이 있었어요. 어떤 내용이었냐면요.
그 에코가 가장 싫어하는 게 1 플러스 1이랍니다. 그 슈퍼에 가면은 1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.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그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보니까 1 플러스 1인 거예요. 1 플러스 1이 1 행사를 하는데 그 에코가 원래 먹고 싶었던 그 아이스크림은 1 플러스 1을 안 하고 그 맛과 유사한 그런 맛의 다른 아이스크림은 1 플러스 1을 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아내가 1 플러스 그 움베르토 에코의 아내가 우리 1 플러스 1인 이 아이스크림을 사자. 맛도 비슷하니까. 그리고 양도 많고 하니까 얼른 이거 사자. 근데 에코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게 1 플러스 1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낭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.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끔 하는.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? 그러니까 뭐 1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그 냉장고에서 이제 막 썩어가는 거야. 필요한 만큼만 딱 사야 되는데 1 플러스 1 하면은 계획하지 않았던 것도 이거 막 행사한다고 하면 막 달려가서 사게 되고 막 이렇게 돼서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이제 사게 하는 그런 그 낭비의 구조, 자본주의 사회가 부추기는 이런 낭비의 구조 거기까지 가더라고요. 그 에코의 글이.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스크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의 그러한 부도덕성, 비경제성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. 예.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은 상당히 참 신선하다. 나는 1 플러스 1이면 무조건 샀는데 이 글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였구나, 시장 논리였구나, 라는 걸 깨달았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. 근데 반면에 뭐 이게 이해를 못 하겠네. 뭐 1 플러스 1이 뭐가 나빠?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혀 뭐 신선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독자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처럼 그 독자들은 사실은 천차만별이고 너무나 다양해요. 우리 사회의 그 독자들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죠.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는 타겟 독자라고 해서 예상 독자를 상정해서 글을 쓰죠. 예. 그래서 그 서사론에서는 그런 독자를 이제 보통 그 함축된 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예. 글을 쓸 때 저자가 내 글을 읽을 그 독자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러한 독자를 타겟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죠. 요즘에는 상품화 전략이 다 그래요. 그 타겟이 되는 소비자를 먼저 설정해 놓고 광고도 하고 그들의 취향을 조사해서 그들을 타겟으로 한 그러한 상품 전략을 사용을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이라고 하는 것도 독자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글을 쓸 때 어떤 독자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상정해 놓게 마련이죠.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글을 쓸 때 의식적으로 한 번도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써야지 한 적은 없지만 제가 글을 쓰다 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 또는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 또는 어떤 역사의식,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독자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. 이 세상에는 가치 중립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? 예. 그렇기 때문에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이라는 것은 이처럼 함축된 독자, 그러니까 그 저자가 글을 쓸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독자가 내 글을 읽을 것이다,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타깃으로 하는 그런 타깃 독자의 그러한 관점에서 읽힐 수 있고 또 그들이 신선하다고 생각할 만한 글, 그리고 독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글을 쓰는 것이 바로 독자 중심의 글쓰기론에서 지켜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